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판세가 약간 좀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하게 간다.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막말을 아무 데서나 막 대고 있어요. 요거 국민의 그야말로 이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군산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가관입니다. 자, 황상무 발언의 패러디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 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전부 소환해가지고 반정부 전선에 그야말로 가열찬 그런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러한 이재명의 계산은 결국은 최종 목표는 어디로 두고 있느냐. 탄핵과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에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우파들이 말이죠. 철저히 단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법카 사건이 민주위원회에서 지금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권익위에 제보가 됐습니다. 신고가 된 거죠. 그래서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없네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총선에 또 하나의 심판의 자료로 민주당 이재명 이 측근들의 심판 자료로 써야 되겠다. 요 법카 의혹은요. 동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구의원, 여러분들 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둘 다다가 하나는 이수진, 하나는 김병기, 갑을인데 자, 이 내용은요. 이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과연 어느 의원의 의혹이냐. 이게 사실로 이 판명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왜? 지금 김혜경 법과뿐만 아니라요. 김혜경 법과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었다. 이거 조명현이가 전부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내 법과 추미애 법과도 이미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터졌어요. 법과 하면 전부 민주당에서 터지는 겁니다. 법과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최병천 지금 소장이 밝힌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지금 이 판세 이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해찬이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그래서 추미애 뭐 이쁘다 밉다 딱 하면서 뭐 이쁘다 계속해서 야, 그래서 지금 여성계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아니, 추미애 같이 지금 5선까지 하고 당대표 장관까지 했는데 여성의 전문성을 갖고 봐야지 이쁘냐 밉냐 여성 젠더로 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전문성을 갖고 봐야지. 그래서 여성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찬이 선대위원장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일 좀 저지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지금 군산에서 이재명이가 오늘 사단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군산에서요, 이번에 이제 그 황상무, 그러니까 이제 이 회칼 테러, 요거를 패러디 했고요. 그리고 또 광주 5.18 운동 때 있었던 그 시민 학살과 관련된 장면을 언급해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요, 군산에 있는 옛날 시청, 구시청이요. 구시청 앞에서 유세를 했어요. 여기에서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패러디해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칼로 이제 허벅지를 찌르는 식용을 하면서 말이죠. 회칼로 봤지? 그러면서 농담이야.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서는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찌르는 신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검으로 저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군중을 가리키면서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이렇게 해서 웃고요. 농담이야. 아니, 이거 유세를 하는 사람이 이것도 말이죠. 후보자가 물론 이재명이도 후보자는 후보자지만 지금 지원 유세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 지원 유세하는 거예요. 지원 유세 격에도 맞지 않고 품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 선동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농담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어법을 써가면서 그 발언을 갖다가 이슈화 시켜가지고요.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이 계산 얼마나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저질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깔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자유도 폭락하고 투명도가 폭락했다. 완전히 동네망신, 세계망신이 없다. 아니, 동네망신, 세계망신은요. 이재명이가 이거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센 거 아니에요? 야, 참 이런 뻔뻔스러움과 내로남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요. 국격 훼손하고 나라 망신시키는 게 이게 대체 대통령이 할 일이냐. 무능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사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아니 나라가 5년 동안에 망약을 시켜갖고 국민들이 심판해서 내쫓았잖아요. 아직도 왜 자기네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쫓겨났는지를 모르는, 예, 그리고 모르는 척 국민을 사기치는 연설 유세,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요, 아예 본심을 드러내요. 또 탄핵 발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맨날 주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인은 주인으로서야 종이 업신여기지 않는다. 농사 지으라고 일을 맡겼는데 도둑질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 탄압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니냐.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들은 해고해야 마땅하다.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집에 가라고 해야 한다. 이거 탄핵해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본성이 드러납니다. 폭력 선동 정치꾼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참 큰일 난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군산에서의 유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또 바꿔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을 조선일보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작구의회, 현직 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진희 의원이 법화를 누구한테 빌려줬느냐? 자기 동작구 의원 부인한테 줘서 이 법화를 가지고 동작구 의원이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또 이 법화를 가지고 동작구 의원 본인이 여의도에서 또 식사를 하고 요 법화로 대금을 지불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뭐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법화, 그 다음에 김혜경 법화, 추미애 법화, 유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에 지금 제보된 내용이 현직 동작구 국회의원이 이 구의원의 법화를 쓴 것이 권익위에 신고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구 국회의원은 누구죠? 동작갑에는 김병기. 이번에 이제 김병기 의원은요, 지금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공관위 간사를 했어요. 아주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김병기하고 이수진 둘 중에 이제 한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법과를 썼냐면요. 그 동작구의원의 부인이 있었어요. 아내라고 돼 있어요. 부인. 자, 그러면 이수진은 의원이도 여성 의원이에요. 자, 여성 의원이 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인이 있는 의원은 누구냐? 김병기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 신고 내용으로 보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이 법과를 썼을 가능성을 일단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요, 익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A 의원의 아내 B 씨가 이 조진이 동작구의회 부의장, 그러니까 의장 있고 부의장 있는데 구의회 부의장이에요. 부의장 법인카드를 2차례 걸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부패 행위로다가 권익위에 최근에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이 부의장, 조진희 의원의 법인카드가 2번 쓰여졌는데요. 2차례 썼어요. 2022년도 9월 20일 음식점 2곳에서 하나는 14만원짜리, 하나는 20만 7천원짜리. 그래서 도합 34만 7천원짜리가 결제가 됐는데 그 결제 사유로는 뭐가 되어 있느냐? 업무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 의원이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 의원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결제 카드 시간까지 다 나오잖아요. 요걸 보면은요. 동작구의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었고 회의록을 보면은 조 의장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화가 유용됐을 가능성이 거의 100%나 마찬가지 아니냐. 누가 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 구의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밥을 먹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화 사용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신고자는 지금 이 카드를 실제 사용한 것이 바로 부인이다 이거예요. 현직 동작구의원의 부인 B씨가 맞다. 그리고 조 부의장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인한테, 구의원 부인한테, 국회의원 부인한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요.
다른 구의원들도 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요, 이 A 의원이, 동작구 현직 민주당 의원이, 왜냐하면 동작구는 둘 다 민주당 의원이니까요. 민주당 의원이 22년도 또 11월 26일 날 지역구 행사를 하고 나서 참석자들하고 갈비탕을 먹었는데 식대 70만 원을요, 조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선 결제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자는요, 이 조 부의장 법인카드가 업무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명목으로 여의도 식당 두 곳에서 각각 48만 원 하고요, 또 13만 2천 원. 그러니까 이게 도합 61만 2천 원 결제도 또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법인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요, 구의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법인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도 안 되고 또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사 식대를 갖다가 대신 결제해 주는 거, 이거 구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의원 공천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데, 이 국회의원의 그 행사 비용을 구의원이 대신 결제해 준 거, 이거는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는요, 이러한 신고 내용을 지금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만약에 신고 내용을 조사해갖고 이게 명백히 허위인 경우와 같은 종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한 후에 수사기관에 송부 이첩해야 되고, 또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권익위 관계자는요, 일단 신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고인 조사를 거쳐서 법령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정부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하나의 큰 또 기폭자가 되지 않나, 여론을 또 뒤로 돌리는데, 자,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종석, 황상무 이게 사건이 깔끔히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반전의 기회를 노렸는데, 우리가 반전시키는 또 다른 카드를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요, 빠짐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해찬이가 또 사단을 일으켰어요. 이해찬이가 입 열면 어떻게 된다? 전부 사고성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해찬이가 말이죠, 오늘 이 하남에서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이 추미애. 여기 개소식에서 얼굴 이쁘다는 얘기만 들이해 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성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옛날에 이제 DJ에 이제 의해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가지고 판사 같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96년도 DJ 때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 영입을 DJ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쁜 어떤 아가씨가 정착했다고 왔다. 그러면서요, 추미애가 그때 30대 중반쯤 됐는데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판사 같지가 않았다. 왜?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다른 얘기도 했겠지만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해찬이도 추미애 얼굴 이쁘다는 얘기를, 얼굴이 이쁩니까? 표독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추미애 얼굴 이쁘다는 얘기를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했다 이겁니다. 한 최소 3차례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와 관련해서도 그 남성들이 외모 평가를 한 거, 이쁘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요, 이 함세용 신부가 작년 11월 달에 추미애 출판 기념 축사를 했는데, 그때 추미애를 축켜 세우면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도 못하다, 이래서 그때도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때 출판 기념회에서 이해찬이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정계 입문 당시를 딱 얘기를 하면서 앳된 아가씨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좀 비판이 이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추미애 이 젊은 시절에 이 외모를 갖다가 그냥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여성계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추미애는 그냥 여성이 아니잖아요. 5선 국회의원에다가 여당 대표에다가 법무장관까지 여기만 그런 분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중견 원로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미애의 어떤 전문성, 그 또 이 추미애 이제 과거에 이제 경력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얼굴 이쁘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여성 젠더로서만 보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여성 비하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여성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나이가 60대가 됐고 다소 노년에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져도 남성들의 눈에는 오로지 그냥 여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해찬이가 불을 지른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참 이쁜 여자가 없네요. 추미애를 이쁘다고 하느니 제가 가끔 화면을 보여드리잖아요. 그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또 표독스럽게 생겼고 또 이 얼굴 표정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추미애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침없는 독설들. 아이고 얼마나 정 떨어집니까? 그게 정말 여자입니까? 아무리 젠더 성별 차별이 없고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전문성도 기본 출발해야 돼. 인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 그죠? 인성이 됐을 때 전문성이 갖춰져야만이 사람다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추미애 인성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 그 독설. 야, 이루 말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예. 속된 말로 해서요, 이 얼굴값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성을 두고. 예,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는요, 이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이 최근 들어서 말이죠. 총선 정방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자,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내가 중앙일보에서 말이죠. 중앙일보에서 관련 전문가들 4명의 의견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4명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제 비슷하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좀 뒤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김대진 조원 CNI 대표, 여론조사 기관이죠. 요 분은요. 우리 국민의힘이 123석에서 132석, 민주당이 148석에서 153석이니까 한 20석 정도 뒤지는 걸로 예, 되어 있고, 조국 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 예. 그 다음에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는요, 126석에서 136석을 예상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147석에서 157석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석에서 12석, 조국은요. 그리고 이준호 SDI 대표, 이분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127석에서 133석. 그래서 민주당은 142에서 145, 조국 신당은 10에서 11. 그리고 최병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요분인데요. 요분은 국민의힘을 130에서 140석, 그리고 민주당은 135에서 145, 그리고 조국은 12에서 14.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치가 123석이고요, 최대치가 140석 정도가 된다. 그나마 최병천 소장이 좀 높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소치가 135석이고 최대치는 157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의 경우에는요. 최소치가 10석이고 최대치가 14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특성이고요. 자, 그러면 요분들 중에서 이제 최병천 소장 글을 이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최 소장은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어제 페북에 올린 글에서 상황이 바뀌면 예측이 바뀐다. 그래도 3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세를 예측해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가 86석, 비수도권이 50석, 비례 6석, 그래서 14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례의석은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몫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가 기존에 내놓은 총선 예측치보다도 이거는 약간 적은 수치다.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86, 비수도권 80, 비례 6, 142석이요, 민주당. 예. 자, 그리고 이 한병도는 본래 이 당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최근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지역에서 130에서 140, 비례 13석, 이렇게 예상 플러스 알파, 이거를 예측했거든요. 요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몇 석을 예상하고 있느냐? 136석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36석, 비수도권이 82석, 비례가 16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4석,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이 5개, 개혁신당이 3석을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당과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요, 예상 득표를 보면은요, 민주연합은 24%,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28%, 그 다음에 국민의미래가 38%,
개혁신당이 6%. 그래서요.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1등이 국민의힘인데 2등이 조국혁신당 28%, 민주당이 3등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병천 소장의 전망을 보면은요, 최근 며칠간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리스크였다. 리스크였다 이거죠. 그 이종섭하고 황상무와 관련. 그런데 이게 딱 어제 이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뭐냐? 의대 정원의 타결 여부라 이거죠. 그래서 만일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될 경우에는 보수도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서 일당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수의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그래서 배제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극적 타결이 안 되고 불안이 가중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망은 뭐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앞으로 여론 관리 그리고 득표 관리에는 가장 큰 변수가 현재로서는 의대 증원 여부가 된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최명철 의원의 좀 디테일한 분석 내용을 보면은요, 2월 중순만 해도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당초 여당의 낙성이 점쳐진 동작갑을도 혼전으로 바뀌고 있다. 수도권 전체 판세도 여가 30%, 야당이 70% 이렇게 야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예, 요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는요, 민주당의 150석대 초반 획득이 유력해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당의 공천 관리는 무난했지만은 이제는 공천의 시간이 끝나고 정책과 이슈 시간인데 통상 총선이 있는 해에는 확대 재정을 하는, 근데 윤석열 의원은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층에 와닿는 물가 관리가 딱 이렇다 할 경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여당이 이기면 무엇을 할 건지가 상당히 모호하다. 이래서 좀 불리한 구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원 CNI의 김대진 대표는요, 국민의힘 123석에서 132, 민주당 148, 153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김대진 대표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은 최근 중성동을, 광진갑을, 마포갑을 이런 한강벨트에서 여당 후보가 열세다. 여당의 우호적인 성남 분당 갑을도 안철수 이광재, 김은혜 김병호 후보가 접전 중이다. 부산도 야권 지지도가 회복 중이다. 그래서 대개 연초에는 여권 우위 지역이었지만은 최근에는 이 장관하고 황상무 사회의 그런 그 핵갈테러 발언 때문에 중동층과 무당층이 돌아서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SDI의 이준호 대표도 말이죠.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에서 여당 예상 획득수가 지난달보다 최소 10석 이상이나 감소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논란, 이거는 수습국면이지만 의대 정원 이슈가 남아 있다고 보고 아직 투표가 20일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판세를 바꿀 변수는 여전히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조국의 강, 그 다음에 유난 갈등,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막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생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의 돌풍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일 동안에도요, 이 판세의 변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 특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요, 마지막까지 우리 여론 관리에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돌발 사고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지금 모멘텀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